기본적으로는 올해는 좀 그래도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선 반도체를 지금 좋게 보는데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좋게 봐요.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올해 조금 긍정적인 이슈랑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는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실 작년을 휘감았던 정말 큰 것들, 뭐 전쟁,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 다음에 금리와 물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올해는 좀 약화된 것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올해는 좀 그래도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통화 정책도 뭐 시장이 계속 이렇게 뭐 개무시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는 뭐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뭐 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아주 좋은 거죠. 주식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골디락스잖아요. 적당하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중국도 뭐 1분기까지는 그 효과가 없겠죠. 그죠? 1, 2, 3월은. 근데 2분기부터는 중국 경제도 많이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게 무한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것도 뭐 이렇게 이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종전의 순서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이 또 주가도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을 상승하는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죠. 그게 이제 플레이하기가.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과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뭐 소위 과거에 이야기했던 밈 주식들 미국 그런 것들도 막 20%씩 오르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며칠 전에 보니까 로블록스도 뭐 한 20%씩 올라가고 뭐 게임스탑 이런 것들도 막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다 코인도 또 무지하게 오르잖아요. 코인도 오르고 뭐 코인베이스도 막 올라가고 뭐 이런 과열의 양상이 나타나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안 잡힐 거고 그러면 연준은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할 수 있지 않나? 그게 이제 제일 큰 리스크 1번인 것 같고 두 번째 리스크는 저는 일본의 통화 정책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번에 이제 바뀌잖아요. 이제 4월 달부터 정해졌잖아요. 구로다 총재가 이제 끝나고 우에다인가 뭐 하여간 대학 교수도 했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금융통화위원을 했던 분이 새로운 총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어쨌든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하고 잘 소통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괜찮은데 정책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은 일본도 지금 엔화 약세 가고 이러면서 뭐 최근에는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가긴 했지만 일본도 지금 물가가 높잖아요. 일본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이 늘 디플레이션이었거든요. 저물가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 그런데 물가가 2%를 넘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도 통화 정책을 지금처럼 무한정 돈을 푸는 쪽으로는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을 계속 무한정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을 찍어 사고 있는데 그러면 점점점 위험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금리하고 다른 나라의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언젠가 그거는 한번 빠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일본의 고민은 그러면 금리를 좀 열어서 지난번에 한번 열었잖아요. 25bp 하다가 50bp로 좀 확대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죠. 우에다 그 양반은 학자 출신이니까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시장에서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장기물은 예를 들면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3년짜리도 시장에서 결정하고 단순히 중앙은행이 하는 건 뭐냐? 기준금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P 7일물
단기물의 금리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고 장기물에 대한 금리는 시장에서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다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게 시장 경제잖아요. 근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그 10년짜리 금리를 채권을 계속 사면서 금리를 갖다가 밴드안에서 묶어두고 있는데 그거가 무한정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우선 중앙은행이 계속 국채를 산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을 열어놨을 때,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우에다 그 총재가 되면 10년짜리를 5년, 3년 이렇게 단기물 쪽으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옮길 거다. 여기 좀 열어놓고.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얘가 시장에서 금리가 이렇게 지금 실제는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열어놓으면 금리가 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런 걸 봤잖아요. 영국에 그때 지난번 그 총리가 뭐 이상한 뭐 세금 깎아주고 그러면서 그 영국의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팍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에 한번 위기가 올 뻔했잖아요. 그래서 사임하셨죠? 네, 사임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채권에서 손실이 왕창 발생하니까 담보 부족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다시 기존의 그 정책을 바꿔갖고 시장에서 채권을 사서 위기를 모면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일본에서도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이자는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GDP의 200%가 넘어가 있는데 그거 다 이제 채권을 발행한 거죠. 국채를.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아마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자 지급하는 데 써야 될 거거든. 하여간 어쨌든 올해죠. 내년 올해에 총재가 바뀌면서 도대체가 이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얼핏 이거는 뭐 그냥 추론인데 원래는 다른 사람이 내정돼 있었잖아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부총재인가 뭐 하는 다른 사람이 내정돼 있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우에다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야, 내가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거 잘못하다가 총재 자리를 거절하시고. 네, 거기 총재 자리 보통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부총재 보고 총재 하라 그러면 다 하죠. 다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 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갈등이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한번 뭐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점점 붙으면 우리가 2018년도에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뭐 미중 갈등 때문에 주가가 한번 내려왔잖아요. 제일 큰 그 리스크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 이슈들이죠. 그게 뭐 에스컬레이팅 됐을 때.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제한된 통제 범위 안에서 전쟁인데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예기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을 때 만약에 전술핵 같은 거 쓴다.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상당한 리스크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리스크라고 보죠. 자, 아까 전에 이머징 마켓에 이제 돈들이 좀 들어왔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앞으로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니?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에 한국 증시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고, 올해 1월에 특히 또 많이 산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만을 놓고 봤을 때 한국 증시는 외국인 분들에 의해서 이제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안타까운... 앞으로는 이제 좀 올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것이냐가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 들어오는 게 지금은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중국 증시를 보면 되는데 중국 증시가 최근에 2월 달 들어서는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오던 게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도 보면 그렇잖아요. 최근에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사잖아요. 그럼 작년에 수익률이 좋았던 것 중 하나가 원자재 투자, 뭐 현금, 금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올해는 좀 그럼 단장님께서 뭘로 보고 그리고 올해 현금으로 뭘 사야 될까요? 주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는? 주식. 일단은 뭐 주식. 그다음에 딴 것도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게 약간 다 이제 그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금이 올랐던 기저에는 달러 약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가가 잡히고 그거에 따라서 페드가 이제 뭐 이렇게 원만하게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공조해서 가고 뭐 그런 상황 같으면은 다시 달러 약세가 가겠죠.
네.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머징 마켓 주식이겠죠. 우리나라 한국 주식 같은 거 싸니까. 그리고 뭐 원자재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왜냐면 달러 약세 기조하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만약 시장이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그럼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뭐 대체로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더라고요. 해결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식해서 돈을 벌려면 네. 세상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을 때 그러면 사고 어차피 기다리면 되겠지. 또 그래 왔으니까. 네. 33년 넘게 이제 금융시장에 있었던 이제 자금운용 네. 단장 하시는 이제 네. 이정 단장님 말씀 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늘 시장에서 듣는 말 있잖아요. 그거 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긍정론자는 이제 큰 부를 얻는다. 이건 진짜 맞는 말이긴 한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쌀 때 사야죠. 그러니까 쌀 때. 그러니까 참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쉽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차트도 다 보이고 하니까 쉬운데 그렇죠. 그때 가면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거야? 네. 더 이상 나빠질 게 뭐가 있어? 그럴 때는 주식을 사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야 이거는 좀 너무 좀 과열이야. 네. 최근에 보면 2차전지 주식도 이런 거 막 차트 보면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이렇게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거는 누가 봐도 과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거 무조건 된다더라 하고 뭐 오늘도 거기 가서 샀다.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봤잖아요. 코로나 터졌을 때는 바이오 주식들이 막 그렇죠. 이렇게 갔잖아요, 바이오 주식들이. 네. 그때는 그렇게 올라갈 논리들이 없었냐? 다 있었잖아요. 있었죠. 논리가 다 있었고 다 납득할 만했잖아요.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오르든 떨어지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또 다 샀잖아요. 샀는데 지금 또 보니까 뭐 주가가 무지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과열일 때는 좀 조심하고 네. 뭐 안 좋을 때는 사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뭐 오늘도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그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인데 네. 그 원칙이 있는 거지. 뭐냐면 모르겠다. 하여간 자기는 싸면 산다. 싸면 주식을. 네. 싸면 산다. 싸면.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밸류를 보는 사람들은 PBR을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PBR이 뭐 한 0.5배 이하인 주식들 네.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게 왜 싸냐? 그 싼 이유가 있잖아요. 네. 다 안 좋으니까 싸겠지. 업황도 안 좋고. 그런데 야 여기서 뭐 더 떨어지겠어? 네. 그래도 회사가 안 망하면 그럴 때 사서 잘 안 본대. 언제 보냐 50%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 본대. 근데 이제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이죠. 시간의 싸움. 싸니까 기다릴 수 있는. 그렇지. 쌀 때 사서 어차피 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네. 이 밸류 밑으로는 잘 안 갈 거다. 금방 못 오르겠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싼 게 지금 중요하다 하셨는데 지금 혹시 싸 보이는 주식은 어떤 특징과 뭐 섹터라면 어떤 쪽이 좀 주로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자기가 찾아야죠. 네. 자기가 본인들이 뭐 솔직히 얘기지만 네. 내가 무슨 슈퍼개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저한테 뭐 저 시장이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 네.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제가 슈퍼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네. 그럼 난 잘 모르죠. 솔직히 얘기해서 전 대형주는 내가 코멘트 할 수 있어요. 대형주는 이렇게 보니까 대형주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렇게 주식을 개별 종목을 하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네. 그 내가 아는 그분은 보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잣대는 PBR로 보는 것 같아요. PBR이 싼 주식. 그러면은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잖아요. 안 망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PBR이 쌀 때는 대부분이 업황이 안 좋겠죠. 그런데 그 업황이 좀 지나가면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은 네. 업황이 좀 나아지면 네.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우리 봤잖아요. 네. 지난 10월 달에서 올해 1월 달까지 더블 이상 오른 종목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대부분 무지하게 안 좋다고 했던 업종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무지하게 안 좋다는 네. 업종에서 뭐 순식간에 더블 이상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사서 기다리면 기회는 온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시장 또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자, 그럼 대형주 이제 1타자 삼성전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큰 대형주 중에서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그다음에 그렇죠. 반도체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다른 것도 올랐지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게 뭐 네. 맞고 틀리고 하나 뭐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면 또 뭐
반대 의견도 당연히 있고. 있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늘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한번 봐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실수가 적으니까. 근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다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약간 반대 입장에서 그러면 단점은 뭘까? 그걸 한번 그런 관점에서 늘 이렇게 주식을 봐요. 이제 반대 입장 듣기 전에 그러면 단장님께 삼성전자 지금 좋게 보는 뭐 나쁘게 보는 중립 있다면 어느 쪽에 가까우신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반도체를 지금 좋게 보는데 네. 반도체가 선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뭐 많이 올랐죠. 한 50% 올랐죠. 네. 그죠?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7만 원대에서 9만 원대니까 한 30, 40% 오른 거네. 그죠? 근데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뭐 챗 GPT가 나오면서 뭐 관련된 또 반도체가 더 수요가 늘어날 거다. 네. 뭐 이런. 근데 저는 생각에 야, 그래도 그게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분기에도 대규모 적자가 날 거고 2분기에도 적자가 날 거고 3분기에도 적자가 날 거고 이거 제 견해가 아니고 애널리스트 견해더라고요. 4분기쯤 돼야 흑자 전환할까 이러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 캐시플로우가 망가질 텐데 그런 거죠. 네. 어쨌든 인텔의 그 반도체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중국에 있는 거. 독박 쓴 거지. 비싸게 산 거죠. 그런 자금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는 이제 점점 반도체 관련된 미국의 규제는 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뭘 좀 확인을 해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클리컬하죠. 이게 시클리컬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게 선행성은 분명히 있어요. 선행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D램의 1등이라고 하는 1등 프리미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 비즈니스가 뭐 좀 뭐 생각만큼 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 파운더를 갖고 있다는 게 프리미엄적인 요소는 되니까 뭐 또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안정성이 더 있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근데 주가는 뭐 SK하이닉스 훨씬 탄력이 좋은데 근데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보면 주가가 뭐 바닥에서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데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까지 주가가 다 올라가고 그런 거가 조금 빠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러니까 뭐 그 제가 뭐 작년 말 이럴 때도 뭐 방송할 때 삼성전자 네이버는 사도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금방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네. 뭐 한 2년 3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보다는 좋지 않겠냐 뭐 그런 관점이었고 뭐 지금은 또 한 5만 원에서 6만 5천 원이면 그래도 한 30% 오른 거니까 그 가격 부담은 좀 생겼죠. 네. 그렇게 봅니다.